이번 시간에는 챕터 6 자원 활용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이란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된 시설, 설비, 자금, 물자, 그리고 집단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의 종류에는 보건의료인, 자원봉사자, 가족 구성원을 지지체계로 활용하는 인적 자원, 적절한 시설, 도구, 자료 등의 물적 자원, 지역사회 내의 조직과 단체,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원,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지불 능력을 분석해야 하는 경제적 자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자원과 기타 자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요, 지역사회 간호사가 여러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원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보관해서 필요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그림 6-1은 자원의 의뢰 및 회신 서인이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 가능한 보건 자원과 각 보건 자원의 사업 목적이나 임무, 제한점 등을 파악한 후에 이왕이면 편리하고 간편하게 의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한 의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의뢰 전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먼저 의논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뢰한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하는 기관과 그 담당자를 사전에 접촉해야 합니다. 의뢰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고 시작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당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의뢰는 가능한 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의뢰 직전에 대상자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지역사회 간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활동에서는 건강관리실 설치 장소와 건강관리실 운영 방법,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한 기구 확보 및 물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건강관리실은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이나 건강검진 시 비밀이 보장되도록 상담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기구를 확보하거나 물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량과 미래의 예비 수량을 고려하여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활동은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치된 비품이나 기구, 물품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산만하지 않는 환경으로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한 상담 및 의뢰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상자가 처한 상황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건강관리실 방문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처한 가정 환경이나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간호행위 시범을 보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상담이나 건강검진 시 철저한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고시에서도 건강관리실 활동의 장단점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하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방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 활동의 원리 12가지에 대해서 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용을 스킵하지 않고 자료는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을 강조하는 강의를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방문 간호사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정 방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효율적인 간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가정 기록부 및 상담 일지와 기관의 직원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담당된 대상자와 그의 가족들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서 대상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서 가정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여 정하고요. 지역사회 간호사는 간호 계획에 따라 필요한 각종 용품 등을 소독하거나 보충하여 방문 가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장루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 장루를 케어할 수 있는 소독 키트라든지 장루 케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책자 등을 준비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방문 전 준비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수록 더욱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한 안전을 위하여 방문의 행선지와 목적, 출발 시간과 돌아올 예정 시간을 다른 요원들에게 보고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문 중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문자의 자기소개와 방문 목적을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에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측면의 간호 문제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문제의 목록에 대해서 작성하며 그에 따른 중재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간호사 혼자 말고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상자와 가족에게 간호 내용을 설명하고 적절한 간호 기술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제공하는 중에도 그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확인하며 다음 방문 날짜와 시간을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가정 방문 후에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에 특별한 의뢰가 필요하면 그와 관련된 의뢰기관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약품 및 물품 정리 등 방문의 후속 처리와 더불어 방문 내용과 방문 대상자의 특징에 관한 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생한 문제의 목록이나 평가 결과, 행동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에 대한 결과를 상급자나 다른 요원들에게 보고하거나 토의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방문 활동의 진행 과정이나 적합성,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서 다음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론 수업을 들을 때에 끊임없이 접하였던 피드백 과정이 이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상은 간호 제공자가 익숙한 환경이지만 지역사회는 대상자가 더욱더 익숙한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될 잠재적인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 대상자가 처음 등록되어서 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요주의 대상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전문 인력이나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들과 동행해서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문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 활동 시 안전을 위해서 언제 방문을 하는지, 어디로 방문하는지,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나 동료에게 알려야 하며 가능한 낮 시간대를 활용합니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주변에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대상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치우거나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요주의 대상자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대상자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불안 증세를 보이면 직접 대응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도 만취자나 정신질환자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생기게 되면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간호만 제공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간호 대상자의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하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를 방문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이며 필수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 보관과 물품의 오염 방지 및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문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한 방문 시에는 방문 가방이 상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6-2가 방문 가방 키트의 예시이며 그 구성품을 살펴보면 청진기, 혈압계, 혈당계 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 가방의 내용은 여러 가지 검사 용구, 간호용품, 드레싱 용품, 측정 용구 등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활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인 거 이제 아시겠지요? 네, 먼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 활동은 대상자가 긴장감을 덜 갖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굉장히 낯설고 급성기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 방문은 제공자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면서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간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간호사에게 자신의 환경과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때 간호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함으로써 대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실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비만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마비 환자, 사지절단 환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가 대상자의 가정에 들어가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가족 전체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가족 단위의 보건교육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간호 대상자와 함께 공동으로 간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과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방문 가방 안에 챙겨진 물품을 가지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의 물품이나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사람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타인의 가정 방문에 대해 대상자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고시에서는 가정 방문 활동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가정 방문 활동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담 및 상담입니다. 면담은 두 사람이 의도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과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면담의 종류에는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 면담이 있고요. 심리요법과 같이 면담에 의해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치료 면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간호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상대로부터 얻는 면담인 조사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은 비단 지역사회 간호사의 자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할 자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담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국가고시에서도 지역사회 간호사가 주민을 면담할 때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면담은 면담의 목적을 확인하고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야 능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두는 것이 면담 전 준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상자가 신뢰적인 분위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입니다. 대상자가 상담자와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상담자를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경청은 매우 중요한 태도이며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사회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는
1회 면담으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가족의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어서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치료와 상담으로 여러 차례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몇 번쯤 더 만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도중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며 다음 면담 계획을 세우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다음 면담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담하는 동안의 메모는 문서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 증상, 시간, 이름, 그리고 대상자의 짧은 인용 등을 빨리 기록합니다. 단,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록을 하기 전에는 간단한 정보들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더불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면담 방법은 관찰이 있습니다. 또한 경청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면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면담을 할 수 있으며 준비에 있어서도 특별한 번거로움을 주지 않는 반면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입니다. 상담은 상담자가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의사소통으로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형태에 따른 상담의 유형은 개별 상담이 있으며 가족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서 상담의 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자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서도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방문 대상자의 상담 기술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상자를 상담을 할 때에는 그를 향해서 앉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때때로 그가 이야기를 할 때에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적절한 눈맞춤을 통하여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가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는 적극적인 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등의 조사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으시고 개방적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점, 사고, 의견,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힘드신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느낌이나 경험, 내용을 되돌려서 다시금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말에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모호한 생각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여 주십시오 등의 언어로 내용을 명료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 간이식을 받은 가정에 지역사회 간호사가 방문을 하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고 아버지도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간호해야 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어머니 요즘 어떠신가요? 두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 힘들진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힘이 든다는 말이 어떤 부분에서 힘이 드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지 지역사회 간호사가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머니 힘들다 하셨는데 그 힘듦이 어떤 힘듦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많이 힘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사는 그 어머니의 힘듦에 대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관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줄 수 있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든 내용을 명료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집단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단의 조직은 기성 집단과 새로운 집단 조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집단 교육 담당자의 자질은 좋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학습자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 교육에 대한 내용은 건강교실, 자조모임, 환자 가족 모임 등이 있습니다. 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전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체는 서신이 있습니다. 서신의 특징은 독립성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물이나 모형을 이용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방송은 긴급하게 알려야 할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이나 전달 사항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그와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SNS 메신저는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는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자원은 주민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을 때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또한 적절한 조직 구조를 갖춤으로써 문제에 대하여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에 대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는 지역의료 체계의 보건의료인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보건사업 과정에서 갖는 주도성에 따라 주민 참여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동원의 단계입니다. 동원의 단계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정도가 아주 낮은 형식적이고 강요된 참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나 제공자 측이 보건사업의 계획과 조정 과정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협조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의 계획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협력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단계에서는 사업 결과에 따른 이익의 사전 합의가 참여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측에서 개발 사업 과정이 공개되기를 주장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려는 참여 형태인 개입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또한 최고조의 주민 주도적 접근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주도 단계에서는 주민 자신의 자주관리가 강조되는 단계입니다. 정보 제공 단계, 대민 단계, 관여 단계, 책임 및 권한 위임 단계라는 기능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서 지역 주민 참여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의 공개와 홍보, 여론의 정확한 수집 및 수용, 위원회의 활성화, 자생적 주민 조직의 활용과 조직, 다른 지역과의 경쟁 관계 유발, 사회 지도층의 적극적 참여, 주민의식과 자질 고취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주민 참여에 대한 가능한 문제점과 장애 요인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최근 간호, 의료,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주요 실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 분야에 있어서도 사례관리는 주요 간호중재로 인정되어서 간호중재 분류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 간호 수행을 위한 중재 방법의 하나로 사례관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필요성 및 도입 배경은 7가지로 교과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란 개별화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두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목적은 비공식적 자원 체계가 보유하는 각종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사례관리의 기능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포괄적 욕구를 인식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며 서비스가 효과적이도록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에 그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사례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관여 문제집에서는 사례관리의 목적이 크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통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관리는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 제공과 의료의 분절화를 방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우며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도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결정하고 서비스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안내 및 정리, 서비스를 통제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직면과 자기 옹호 능력을 지원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며 인식하도록 돕고 서비스의 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책임성을 어느 정도 분담하도록 격려하는 상담가 및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례관리 서비스와 대상자의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 지지적 관계, 재평가가 연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포괄성, 사례관리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가 하나의 통합된 방법으로 성취될 만큼 조직적이었는지 서비스와 지지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는 통합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의 요구와 환경에 맞게 개별적으로 사례를 관리한다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망 내에서 사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고시에서는 특정한 예시를 제공하면서 이 예시가 사례관리 어떤 원칙에 해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그 문제를 잘 풀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교과서에는 사례관리 모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험에도 출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사례관리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만 중요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의 흐름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례관리의 흐름은 초기 접촉, 사정, 계획, 중재, 점검, 종결, 평가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접촉에 대한 내용은 사례관리 대상자는 가족, 지역사회 및 기관으로부터 의뢰 과정 혹은 스스로의 방문 과정을 통해서 기관과 접촉하며 사정 단계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발전 혹은 성장을 가져올 상황의 강점과 제한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례관리자는 이 단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자원과 지역사회기관과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연결함으로써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점검의 단계가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관리자에 의해 형성되고 조정되는 서비스 계획, 구성요소, 활동 등이 과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관리 과정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질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질 부분은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로 제시해 드렸지만 수업 시간에는 따로 강의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원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출석 댓글을 위한 퀴즈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